오늘 2시간 동안 우리 강의를 해주신 장면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강의를 오면 보통 PPT 원고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편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처 PPT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자를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면 펴가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원고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자 142쪽부터입니다. 우선 이 월천조목 선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월천조목 선생은 퇴계 선생의 제자로 유명하죠. 흔히 퇴계에게 제자가 그 문인목에 올라 있는 제자만 하더라도 한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러죠. 그 중에 뭐 몇 대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중에 12사도, 공자의 문화에 제자가 3,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10대 제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붙여요. 그래서 흔히 퇴계 문화의 제자 중에 그 삼명수 세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이 순서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 월천조목 선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봉 김성일 선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서해 유성용 선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이 두 분은 제자 군단이나 학맥이 전해지는데요. 이 어른 경우에는 정치적 사건으로 나중에 학맥이 계승되질 않아요. 끊겨버리고 나서 이 대부분의 세력들이 이쪽으로 합류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합류를 해요. 그래서 여기 말고 한강정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학맥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퇴계 문화의 삼고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삼고제라고 할 때 경상도에서 흔히 얘기할 때 경상북도를 기준으로 하면 학봉 김성일 선생의 세력은 제자들은 경북 중에도 북부 지역에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해 유성용 선생은 중서부 지역, 상주를 중심으로 한, 여기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여기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 선생의 제자들이 많이 포진이 되고, 이 남부, 주, 대구, 고령, 이 지역에는 한강 선생의 제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고제 또는 삼명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조목, 김성일, 유성용 선생을 삼명수라 하고 김성일, 유성용, 정구 선생을 삼고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거를 상식으로 알고 들어가시고 퇴계 선생의 사당에 보면 불천이 위패를 모신 사당에 보면 퇴계 선생이 주향으로 모셔져 있고 종향, 병향 개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병향은 나란히 개념이고 종향은 그분을 중간에 두고 모시고 있는 형태로 병향이라고, 종향이라고 하는데 병향은 없고 사당에 종향이 딱 한 분 계세요. 상덕사라는 사당에 딱 한 분 종향되어 있는 분이 월천 선생의 위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왜 이분의 위패가 있는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퇴계학단의 월천이 나이도 위에 그룹이시고 또 당대에 많은 어떤 존경을 이미 제자들로부터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교편에 계셨던 분들이 옛날에 자조적인 표현으로 접쟁이 아니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접쟁이, 접장. 이게 접쟁이라는 말이 접장이라는 말의 비하어이죠. 접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방이 접이라 합니다. 옛날에 공부하는 공부방을 접이라 하고 그 공부방의 장인 거죠. 우두머리인 거죠. 흔한서른이 남편을 조롱하는 시를 보내가 남편이 붕괴한 적이 있어요. 노상 그 남편이 공부방에 가가 집에 둔 술을 갖고 오라 하니까 흔한서른이 시를 지어 보냈는데 옛날 그 접에는 재주가 있더니 요즘 요게 이제 손수로 됐지만 이 제주제로 보고 옛날에 공부방엔 재주가 있더니 선비의 공부가 있더니 요즘 접에는 재가 없다, 재주가 없다. 요 빼버리면 이게 뭡니까? 계집첩이죠. 기생키고 술노름이나 하더라. 남편을 비꼰 거예요. 그래 남편이 막 분기탱천해갖고 난리 냈다 하죠. 근데 재밌게도 이 흔한서른에 존재하고 사임당 신씨하고 전부 출중한 분들입니다. 출중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남편 복이 없어요. 이 남편이 좀 소박을 놓고 흔한서른도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고 신사임당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가 친정에서 강릉에서 따로 지내셨죠. 근데 그 남편들이 끝끝내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 첫 부인이 돌아가고 상처하고 나서 다 둘째 부인 얻었는데 둘째 부인 얻고부터는 다 승승장구했어요. 과거에도 급제하고 관직에도 나가 꽤 잘 나갔어요. 그래 여자가 옛부터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똑똑하면 남편을 오히려 기죽게 한다고 막 사람들 막 그러고 요즘도 해 보면 며느리 보는 데는 막 좀 낮춰보고 사후 보는 데는 높여보고 뭐 이런 봉건적인 얘기가 요즘도 있어요. 근데 옛 시대에 의했던 이 흔한서른 같은 이런 분들이 참 똑똑하고 시대를 의해보면 잘못 만난 거죠. 요즘 사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 접이라는 게 공부방을 말을 하는데 이게 훈장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거로 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부방의 최고 어떤 면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훈장이라 하고 접장이라 하지 않죠. 그럼 접장은 누구냐면 선생을 도와갖고 이 진도가 낮은 학동을 가르치기도 하고 반장 역할을 하는 나이 든 학생이 접장입니다. 퇴계학단의 훈장은 누구예요? 퇴계고 퇴계학단의 접장은 월천조목 선생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월천의 지위가 퇴계학단에서는 꽤 중요한 지위죠. 근데 이 월천이 1524년에 태어나셨거든요. 1524년은 작년이 탄신 5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안동의 국학진흥원에서 주관이 되어갖고 학술대회를 안동에서 가졌습니다. 월천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해갖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기조 강연을 그때 했고 앞에 계신 박사님 안동까지 오셔가 들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거는 그때 강의한 거를 제가 원고를 조금 수정해서 오늘 가져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월천 탄신 500주년 기념학술대회 기조 강의의 내용을 소개한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서 월천조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부분에 설명했듯이 통상 김성일, 유성룡과 더불어 삼영수로 일컬어지며 이거는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월천은 퇴계를 언제 만났느냐 하면
15세 때에 태계를 만났는데 그때 태계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밑에 보면 38세였다 해요. 태계 15세 때, 태계 38세 때 벼슬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가 어머니 모친상을 당해갖고 고향에 내려왔어요. 이 태계의 집에서 월천이 있는 곳까지는 걸어서 요즘 거리로 한 20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웃이죠. 이 태계가 이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상을 하면 3년상이라 하지만 정확히는 2년상 정도 돼요. 그 2년 정도 심요살이 하면서 어떻게 그냥 묘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염막을 짓고 부모의 산소를 돌보지만 그때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공부도 하고 제자를 가르칩니다. 학봉 김성일 선생도 이 부모 상당해 갖고 심요살이 할 때 기른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학봉은 그이가 관직을 하다가 이 진주성에서 임진난 때에 순직을 했기 때문에 제자를 제대로 기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는 안동에서 부모 심요살이 할 때에 기른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태계도 심요살이 할 때 38세 때에 제자가 나왔는데 마을에 있던 몇 명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5세의 월천이 근문한 거죠. 그 이후 거의 30년간을 태계의 제자로 모십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쓸 때에는 이 월천 조목이 거의 최초의 제자라고 여겨서 그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통상 제자라고 할 때에는 근문제연록을 봐요. 제자의 모임 기록을 보는데 태계가 20살 때에 김해 허씨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의령이 고향이지만 그때 이분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영주에 살고 있었어요. 처가가. 영주에 뭐로 갔냐면 처음에는 옛날에 처가살이 합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1년간 했는데 영주에 가서 태계가 1년간 있을 때 그때가 20세예요. 마을에 있던 6세의 아동이 와가 천자문부터 해가 태계에게 공부를 했어요. 그 이름이 뭐라 하냐면 거기에 문집 태계의 장수희라는 분인데 태계의 근문제연록에도 제자로 올라 있고 또 당시 기록이 있어요. 태계가 20살 때 처가살이 영주에 살 때 이웃에 살던 장수희라는 아이가 와서 배웠다. 그럼 그 첫째자인 거예요. 근데 20살 때에 사실은 6세 아이에게 가르친 내용하고 38세 스승이 15세 학생에게 가르친 내용은 분명히 다르겠죠. 여기 보면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이 시기가 처음이겠지만 그래도 근문제연록에 제자로 올라 있기 때문에 태계의 첫 제자라 하면 20살 때 받아가 가르친 장수희라는 학생이 최초의 제자입니다. 요것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일이죠. 자, 어쨌든 38세의 태계에게 나아가서 그 이후 30년이 넘게 태계의 문화에서 거의 수제자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월천조목이라는 거예요. 이 태계에게 있어서 월천조목은 가장 보면 애착이 가는 제자이고 월천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태계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스승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월천에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인물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이 태계이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신재 주세붕 선생입니다. 제가 상주에 가서 이 강의를 좀 하다 신재 얘기가 나오니까 상지 유림들이 상주에 계신 분들이
신재는 우리 지역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상산주씨, 즉 상주주씨라는 거예요. 그 주씨가 여러분들 아는 이 주희할 때 붉을 주자가 있고 두를 주자가 있어요. 이 붉을 주는 거의가 신한주씨 해갖고 주희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여겨요. 주자에. 그리고 이 두루 주자는 이 상주주씨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경남의 합천에 초계주씨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성이 제가 볼 때는 연원이 거의 비슷한 성 같아요. 근데 초계는 지금도 여기에 그 초계의 그 주씨가 있고 또 여러 면에서 역사적으로 유적도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상주의 주씨와 관련된 유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제가 했는데 문헌을 조사를 했더니 원래 초계라는 곳이 여러분들 그 아시겠지만 상주목 초계군으로 오랫동안 있었죠. 이게 합천에 병합되는 거는 1914년에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잘못 알고 있거나 여러분들 더 소상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라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주주씨 하는 분들도 원래는 초계 쪽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그 초계라는 게 상주 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처음에 와가 그 벼슬을 우대가 중국에서 귀화할 때에 상산에 그 고을 읍제를 했던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후손들의 세거지는 전부 초계 쪽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주세붕 선생도 상주가 영고라 하지만 관양이라 하지만 이 실제 유적이 거기 없고 원래 주세붕 선생도 출생은 어디서 하셨냐면 합천 이쪽에서 했고 7세 때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은 함안 칠서로 가서 거기에서 작곡까지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연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다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한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월천조목에게 뚜렷한 스승은 두 분이다. 한 분은 퇴계이고 한 분은 주세붕 선생이다. 이 얘기를 우선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우 안에 있는 내용을 따라 한번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월천조목의 학문연원하는 143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조목은 5세 때에 할아버지인 조경의 품 안에서 대학을 입으로 전수받았다 한다 해놓고 제가 거기에 기록을 연보 5세 때의 기록에서 갖고 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구절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바로 이 페이지에 보면 이 구절이 문제 있다는 기록이 발견이 되는데 어디에서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안동국학진흥원에서 원고를 기초강연 원고를 발표하고 논문의 형태로 다듬어 갖고 퇴계학 논집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얼마 있다가 뒤에 그 경주에 사는 그 뭐 어느 분이라 하면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와서 그 하시는 말씀이 원고에 할아버지 품 안에서 대학을 입으로 배웠다 하는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문제가 있는데요?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밑에 보세요. 문단 바꿔서 조목의 아버지 조대추는 4살 때 부모를 잃고 영천, 이 영천은 지금 영주이고 여러분들 영천이라 할 때 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영천시는 길영자를 씁니다.
영천 이렇게 하면 제3사관 학교가 있는 지금 영천이고, 이 영화영자 이렇게 쓰는 이 영천이라면 이거는 영주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 주라는 것은 함부로 안 붙여줬어요. 고을 이름에. 큰 고을에 진주 같은데 이런 데 붙이지 작은 도시는 주를 안 붙였거든요. 뒤에 이 마을민들이 오히려 영천이라 했던 걸 높여서 영주, 큰 고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영천 하면 영주이고 길영자 영천 하면 지금 영천입니다. 그걸 아세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조목의 아버지 조대추는 4살 때 부모를 잃고 영주의 외가에서 양육되었다. 이 두 구절 비교해 보세요.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4살 때 부모를 잃었으면 할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때. 근데 그거 보면 손자는 5살 때 할아버지 품에서 대학을 입으로 전수받았다, 배웠다 하잖아요. 안 맞죠? 그런데 이 원고도 제가 이거 틀린 거를 발견하기 전에 보내갖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뒤에 경주에 계신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묻는 거예요. 야, 이걸 왜 몰랐을까? 사람이 희한해요. 제가 이 원고를 몇 번이나 보고 냈고, 또 이 원고로 안동에서 학술대회 발표까지 했지만 지적받지 않았고, 제 제자들까지 제 논문을 내기 전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도 못 발견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모순인데 이게 어디서 있노? 제가 찾았어요. 어디에? 연보에 찾았더니 이거를 이제 그 월천 연보가 번역 작업이 되어가 번역서가 나와갖고 제가 글을 쓰면서 시간을 얻고 해가 번역서를 읽고 옮긴 거예요. 원문을 찾았더니 5살 때 입으로 대학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다 나오냐면 황고로부터 배웠다라고 나와요. 황고가 누굽니까? 황고가 고는 아버지 부계 쪽에 돌아가신 부계 쪽에 조상이 고이죠. 고이하면 아버지 신이잖아요. 비위하면 어머니 신이고. 황고는 누구겠어요? 황제 할 때 그 황고. 고위에서도 아주 참 이 황제와 같은 고위다. 흔히 할아버지로 이래 쓰겠는데 이게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번역자가 황고를 할아버지로 해갖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황고는 지금도 사전에 찾아보시면 스마트폰에 한자 네이버 사전 같은데 황고하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황고라 이른다라고 나와요. 오역이지. 번역이 잘못된 거죠. 예? 인고 아버지 인고를 안 합니까? 무슨 인고 학생 행은 이제 그거는 다른 뜻이고 황고는 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존칭이에요. 예, 존칭인데 이 황고라는 것을 할아버지로 새겨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은 왜 고쳐야 되겠어요? 5세 때에 조목은 5세 때에 누구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대학을 입으로 전수받았다. 이래 고치면 딱 맞는 거라. 그럼 밑에도 문제될 거 없죠. 조목의 아버지 조대추는 4살 때 부모를 잃고 영주 외가에서 양육되었다.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 고치세요. 할아버지 조경의 품 안이 아니고 아버지 조대춘의 품 안에서 대학을 입으로 전수받았다. 자, 5세 때에 글도 제대로 모를 때에 대학의 구절을 입으로 아버지가 애우는 거를 이렇게 받아갖고 애웠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삶에서 이 대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초기에, 가장 초기에 읽고 그분이 가장 중요시했던 책이 뭔가에 따라 학문적 경향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퇴계 학풍과 남명의 학풍이 다르다 하잖아요. 퇴계가 중시했던 책과 남명이 중시했던 책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퇴계는 철저히 유교 경전, 그것도 추자학적 경전을 중시했어요. 그런 반면에 남명 같은 경우는 추자학의 어떤 집주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전 자체를 중시하죠. 우리 남명은 대학을 중시하죠. 그리고 남명 경우에는 오히려 장자나 노자 같은 책도 자유롭게 인용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명의 호인 남명도 장자 첫 구절 소요유에 나오는 그 표현이 남명, 남쪽 바닷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월천 조목을 이해하는 데에는 대학이라는 책을 이분이 평생을 중시했고 또 대학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입으로 전수받았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제자를 가르칠 때에도 대학을 중시했다. 근데 남명조식이 강조했던 책을 보면 대학을 중시했습니다. 이 월천 선생이 퇴계의 핵심 제자이지만 경남, 즉 영남 우도의 학풍과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2년 반 넘게 합천 군수를 했습니다. 합천 군수를 할 때에 이 영남 우도의 인사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맺어서 교유 관계를 가졌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분의 최초에 나오는 문집에 보면 이 영남 좌도 안동 쪽의 사람들의 시보다는 수창이라 해가 서로 이렇게 차운시도 주고받고 누구를 위해 시 짓고 했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남 우도의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월천의 제자들이 정치적으로 서해 유성룡이 중심이 된 영남 남인 학파보다는 월천의 제자들이 이 남명의 제자인 내암 정인홍이 중심이 된 북인 정권에 많이 참여했어요.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퇴계의 사당에 어느 분을 모실까 하는 논의 중에 이 월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을 사당에 모시려 했고 도산서원 상덕사에 위치시키는 것은 문인들만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앙 정치권에 내암 정인홍 계열의 북인의 지지를 받아가 그때가 광해군 시절이니까 월천 조목만을 제자 중에 퇴계의 사당에 종양시킬 수 있었던 거죠. 월천이라는 이 제자는 퇴계 제자 중에 가장 이 경남, 즉 영남 우도의 학풍과 가깝고 또 여러 가지 학풍도 비슷했던 분이죠. 존경했던 선생도 영남 우도 출신인 주세봉 선생이 계셨고 그분의 교육 관계도 이 지역 분들이 많았고 학풍도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퇴계 제자 중에 월천 선생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살 때 할아버지 품 안에서 대학을 전수받았다 해놓고 그 뒤에 보면 143회 마지막 줄에 조목의 독서와 강학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경전은 바로 소학과 대학이다. 조목은 강학할 때에 반드시 소학, 대학을 먼저 가르쳤다. 제자들에게도요. 그리고 이런 관점은 바로 도학파의 전통과 일치하는데 144쪽의 두 번째 문단 조목의 이런 관점은 한원당 김갱필에 의해 강조된 도학파의 실천 지향적 학풍과 유사하다. 쇠소응대, 빗질하고 청소하고 손님 맞고 하는 실천 공부, 하학 공부는 소학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데 이 소학 공부를 강조하면 대학 공부가 별개일 수 없고 같이 강조되죠. 그리고 문단을 건너뛰어서 마지막 문단 그리고 도학파의 학풍을 계승했던 주세봉과
남명조식도 뭘 강조했어요? 대학 공부를 강조했어요. 주세봉은 장성한 후에 대학에 나아가 사리를 살피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조식은 대학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항상 대학 한 집에만 출입하면, 책 읽을 때 대학 한 권만 공부하면 옆나라에 가고 초나라에 가도 중심, 본가로 돌아와 머물게 될 것이다.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는 것도 모두 이 집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남명 선생도 대학을 이처럼 중심에 두고 강조했다는 게 나오죠. 이런 학풍을 이 월천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학풍이 이 월천이나 남명만 강조했던 게 아니고, 원래는 보면 주자서를 읽어보면 주희가 강조했던 학풍이기도 해요. 월천은 철저하게 주희를 담고자 했습니다. 모든 면에. 오히려 태계보다 더 철저하게 주자를 담고자 했던 게 월천이고, 태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학풍에 있어서 학설에서 주자와 다른 면도 있지만, 월천은 비록 자기가 존경하는 태계라 해도 주자하고 다르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단을 바꾸어서 대학을 강조하는 이러한 전통은, 거기 145쪽의 세 번째 줄, 기실 주희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주희는 평소 제자를 가르칠 때에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사서 읽는 순서입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도에 들어가는 순서로 삼았다. 그런 다음에야 다른 경전을 읽도록 했다. 사서 중에도 대학을 제일 먼저 읽고, 논어 읽고, 맹자 읽고, 중용은 철학적인 책이거든요. 현의사학적인 책이어서 중용을 제일 나중에 읽고, 이 독서법이 주자가 강조하는 독서법입니다. 근데 이런 공부법을 남명이나 주세붕이 강조해가 닮으려 했고, 그리고 월천 조목도 그 학풍을 그대로 배우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태계하고 스승 이황과 조목의 관계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 분의 관계는 참 긴밀한, 대단히 긴밀한 관계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14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교학상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허건수 선생 글씨로 교학상장이 나오죠. 가르침과, 이번에 허건수 선생 작년 12월인가요? 대만대학에서 이제 국제태계학회 발표가 있었는데, 허건수 선생님도 거기 발표하러 오셔가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만나 뵌 거는 처음 뵀어요. 자기도 또 저를 알고 있다면서 반갑게 또 인사하고 해가 그때 처음으로 이래 만났는데, 학자들은 처음 만나도 서로 글을 알고 있으면, 글로 보면 처음 만난 거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친하게 또 편하게 이렇게 되었어요. 자, 교학상장,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가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선생 중에 최악의 선생이 어떤 선생이겠어요? 박사 과정에 지도교수를 정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선생은 누구냐? 자기가 학문적으로 빼어나면서도 제자의 얘기를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선생이면 최고의 선생이겠죠. 최악의 선생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자 하게끔 하는 대로 존중하고 하는 선생님 최악이 아닙니다. 자기 학문이 최고이면서 자기 것만 최고라 여기고 제자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선생, 제가 볼 땐 그 최악의 선생이라 봐요. 왜요? 자기 한계에 가두거든요. 자기의 학문을 도구마, 이데올로기화 해갖고 절대화 해버리는 거, 이건 학문에서 절대 있어 안 되죠. 특히 인문학에서는요. 이공도 마찬가지예요. 이과 학문도 언제나 지금 진리라 여겨도 그게 바뀔 수 있잖아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은 제자에게 겸허히, 왜 보면 제자가 갖고 있는 학문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제자의 비판을 달게 받아낼 수 있는 선생이 최고의 선생이라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면에 태계와 이 월천의 관계는 열린 관계였어요. 뒤에 나오지만 태계는 제자의 비판이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겸허하게 받았어요. 그런 면에 교학상장을 이룰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42쪽이 아니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거는 이황과 조목의 사이에 하는 그 145쪽 마지막 문단 얘기에 그 교학상장 얘기에서 하나, 둘, 셋 몇 절 내려와가 이황은 경서를 보는 제자의 안목을 높이 평가했던 이황은 하는 부분 찾아보세요. 145쪽 밑에서 네 번째 줄. 경서를 보는 제자의 안목을 높이 평가했던 이황은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자의 의견을 구하였다. 예를 들면 사서삼경을 서기한 후에 자신이 없던 부분인 주역서기를 조목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풀이는 했지만 뜻풀이는 했지만 잘못이 오류가 많을까 참 두렵네 하면서 조목의 비평과 수정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저도 교수지만 선생이 이르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제자한테 물었을 때 내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내가 이게 했는데 내가 이게 자신이 없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태계에게 이 주역이라는 학문은 아킬레스건이었던 것 같아요. 태계가 20세 무렵에 하고 몇 번을 이제 주역에 도전을 해요. 주역에 도전해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었던가 봐요. 그래갖고 이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역을 보다가 소화불량에 걸릴 만큼 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리고 평생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위궤양을 앓으셨는데 그때의 주역 공부하다가 얻게 된 병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 나뭇가지 같은 거 길에 떨어진 거 봐도 주역에 괴가 생각나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대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됐으면. 그리고 재밌게도 요즘은 연구자들이요 많아갖고 재밌어요. 어떤 연구자가 정성태라는 부산대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퇴계의 일대기를 거의 어떤 거는 하루 날별로 정리해가 퇴계의 일대기 그거를 이제 연표를 작성을 했어요. 책이 몇 권이나 돼요. 뚜껑하게. 근데 그 책에 보면 퇴계의 과거 급제했는 그 답안을 갖고 과목별로 경전별로 성적표까지 다 뽑아놨어요. 보면 딴 거는 뭐냐면 다 통할 이게 뭐냐면 요즘 말하면 수미양감 수야 수. 딱 한 과목이 조예요. 거칠조. 지금쯤 하면 미나 양쯤 돼요. 그게 뭐냐? 주역 과목이라. 이 태계에 있어서 주역은 늘 자신 없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역석이라는 책을 짓고도 이게 겸손이 아니고 실제로 불안했던가 봐요. 야, 내 이거 잘못될까 봐. 이 뭔가 불안하다. 그 제자에게 이거 한번 내가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자네한테 준다. 어떤 비평이도 괜찮다. 자네가 좀 수정했다 하고 하면서 그걸 줬어요. 제가 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자에게 이처럼 솔직하게 내밀고 겸손한 학문 태도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태계하고 또 월천 간에 이게 됐고 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태계를 돕는 역할을 했죠. 왜요? 많은 제자들이 태계의 저작을 보면 방대한 저작입니다. 근데 태계 혼자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이 책을 구하는 것부터 해가 심지어 어떤 면에는 중국 현장의 연구자들보다 태계가 이 안동 산골에 있는 영감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책을 써내거든요. 저 주에 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이 많은 책을 구해갖고 선생이 원고를 하면 틀린데 바로 잡고 문제 있는 거 다 수정하고 거기에 주석 달게 다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지만 장서가라고 해요. 이 월천조목이 유명한 당시에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기록해 보면 수시로 태계가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가 무슨 책이 있나
빌려주면 좋겠네. 제자도 마찬가지겠죠. 서로가 갖고 있는 책을 공유하고 함께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학문적 기반을 다져 나간 거죠. 그래서 태계와 누구요? 월천가는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교학상담하는 가르침과 배움을 서로가 함께 이루어내는 그런 사제간이었다. 요 얘기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보면 146쪽으로 가서 가운데 문단에 가운데 문단 첫 줄부터 조목은 이황의 학문적 동역자이자 더 나아가서 동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가 대단한 장서가였어요.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성리학 방면에 다양한 서책을 열동하고 직접 소장하였다. 이들은 많은 서책을 상호 대차 빌려주기도 하고 함께 독서하며 수많은 성리학 계통의 서적을 정리했어요. 비록 태계 이름으로 나왔지만 거기엔 전부 월천 조목을 비롯한 제자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보면. 그래서 이학통록이 관로해가 송계원명 이학통록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송계원명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나요? 이 송계원명이라 할 때 이 송계원명 이게 범위가 뭐겠어요? 분명히 송과 원과 명은 보면 나라 이름인 것 같지요. 근데 여기에서 개라는 거 이건 뭐예요? 개. 예?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끝부분이란 뜻입니다. 그 시대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시대인데 개는 송나라는 처음부터가 아니고 송나라 끝부분부터 말기부터 원나라, 명나라. 왜요? 추자가 1200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추자는 남송분이에요. 송은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는데 뒤시대인 남송 중에도 1200년에 추자가 돌아가고 곧 이 뒤시기는 금나라, 원나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자가 죽은 이후부터 송계 원명 이학통록은 추자와 그 제자들 또 그 학풍을 이룬 이학에 대한 기록인데 송나라 말, 원나라,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기 동안 중국의 추자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총정리한 책이 송계 원명 이학 통록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언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료가 필요할 거잖아요. 거기에 누가 다 월천 조목을 비롯한 제자들이 돕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태계하고 그 다음에 이 월천 간에서는 서로가 도와주고 일방적으로 뭘 배우고 이러기보다는 서로가 도와주고 돕던 관계이다. 147쪽의 첫 번째 사문수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문수관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쯤 돼요? 스승의 문화에서 수관이라는 것은 손으로 직접 쓴 관찰, 편지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워낙 많은 편지를 태계하고 서로 주고받다 보니 월천이 태계로부터 온 편지를 전부 모아갖고 첩으로 만든 거예요. 그 국보로 지정됐잖아요. 이 사문수관이라는 게 정조가 임금이 되어갖고 왕위에 오른 뒤에 정치적으로 영남남인을 존송하려고 이 영남 선비들의 문화에서 자랑할 만한 거를 내가 좀 구경 좀 하자 할 때 올린 게 뭐가 있냐면 사문수관을 올렸어요. 태계의 친필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문수관이 중요한 게 거기에 보면 온갖 태계의 어떤 제자를 향한 사소한 것부터 큰 학문적까지 있어요. 이 제자가 참 벼슬 못 얻어가 너무 생활이 공공하니까 제자한테
탈곡하기도 전에 그 별을 좀 보내고 나서 자네가 이거로라도 굶주림을 좀 이겨내면 좋겠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어디에 훈도 자리를 향교의 선생 자리를 하나 구해갖고 자네가 여기라도 가갖고 쉽게 얘기하면 호구지책 삼으면 좋겠네. 뭐 그런 얘기부터. 그리고 제자를 호되게 꾸짖는 구절도 나옵니다. 고을원을 모셔놓고 잔치하는 자리에 자네가 그 술을 권하니까 끝까지 하지도 않으면서 막 화를 먹끝이 냈다 하던데 자네 그런 성격을 좀 죽이기 바라네. 그리고 학문적인 얘기, 온갖 얘기가 그 관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태계와 월천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황은 조목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147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황은 그 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줄. 사문수관을 통해 몇 가지 내용을 보면 1563년 6월에 조목의 아들인 조구붕이 5세 나이로 죽자 이황은 아들을 잃어버린 제자의 비통함을 위로하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예를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고 경계했다. 그리고 이황은 자신의 아들 이준이 현감을, 봉화 현감을 하면서 가져온 전어를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조목에게 나누어 주었고 경제적 궁핍함에 힘들어하던 제자를 돕기 위해 문경의 훈도 자리를 소개하였다. 이황은 조목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선생이 자기 스스로 문제점을 반성하는 글도 있어요. 고백에 너무 형식에만 치우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어수선한 주위 환경으로 인해 공부에 학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고 타인이 자기를 막 칭송하는 그 칭찬에만 젖어가 마치 그게 진실인 양 여기고 교만했던 자신의 자세도 반성하고 그러한 교만에서 벗어나려 하는 의지도 피력하고 이게 선생이 제자에게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얼마나 겸허하게 대한 거죠. 그러면서 또 제자의 글솜씨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격려하기도 하고 보다 큰 학문적 성취를 위해 학문적 학자적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조언하기도 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거의 이 조목이 뭐라 했냐면 제문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은 제문에 저는 선생과 제자라기보다 거의 부자에 가까울 만한 은덕을 입었습니다. 그 표현이 수식이 아닌 사실이었던 거죠. 147쪽에 스승 주세본과 조목의 관계 위로 두 번째, 그래 세 번째 줄 조목의 문인인 정호는 퇴계와 월천의 사이를 비유해가 월천의 아름다운 바탕은 퇴계라는 스승을 얻어 완성될 수 있고 또 퇴계의 그 도학은 월천을 제자로 얻었기 때문에 빛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좋은 사제관이 이래요. 제자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바탕을 완성할 수 있었고 스승은 또 제자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의 학문을 빛낼 수 있었다. 제가 뭐 우리 과외 얘기를 좀 상세히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만 이 대학원 박사과정이 있는 학교를 보면 제가 다닐 때도 그렇고 제자 욕심이 있는 선생들이 좀 계세요. 그것도 자기 학문에 자신이 있는 분들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박사과정에 다닐 때에 심지어 교수님 한 분이 10명의 그 학생이 이 석사과정에 들어오면 8명이 한 분에게 지망을 했어요. 서양철학. 두 사람이 동양철학을 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는 동양철학을 하는 학생들조차 본인이 서양철학 전공인데 자기 동양철학 논문이 대여섯 편 된다 하면서 누구보다 동양철학을 잘 지도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문화에 오기를 설득하고 권유하고 또 거기에 듣지 않으니까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이 결국은 그 제자들을 다 받아갖고 저는 모두 다 잘 양성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학문적 역량이 출중하다 해서 갔던 제자들이 인간적 면모에 실망해서 또 돌아서기도 하고요. 결국은 석사도 석사지만 박사쯤 들어가면 사제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학상장이 되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뭘 가르친다 이거보다는 함께 학문을 이루어 가야 되고 학문의 제자가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품 면에서도 선생이 의해보면 특히 인문학에서는 선생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의해보면 저는 옛날 선비들처럼 선생이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학문적인 이론만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퇴계라는 분은 이 월천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존경받던 스승이었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보죠. 잠시 쉬고는 그러면 주세봉 선생은 도대체 월천에게 어떤 계기로 스승이 될 수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주었던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요. 정말로 중요한 비중의 당시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후대의 이름이 별로 안 남겨진 경우가 있고 거꾸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당시에 후대에 굉장히 이름을 많이 남긴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재 주세봉 선생 같으면 당시에 어떤 그 관직이나 또 학문이나 정계에 끼친 영향으로 보면 특급의 인물은 아니셨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부를 했으면 주세봉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왜요? 이분의 백운동 서원, 최초의 서원의 건립과 관계해서이죠. 근데 그 백운동 서원의 그 건립은 후대의 주세봉 선생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월천 조목 선생을 제자로 받는 계기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삼스승 주세봉과 조목 관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조목은 1544년에 당시 풍기 군수로 재임 중이던 주세봉을 찾아갔어요. 만남을 했고 그 다음에 1545년에 풍기 백운동 서원에서 실제 유학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만나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 관계가 평생 이어져요. 그래서 조목은 스승 주세봉이 작고하자 경남 칠원의 빈소에까지 직접 찾아가 곡하기도 했다고 거기에 연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목은 주세봉과의 인연으로 합천을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 인사들과 교류를 하였는데요. 1588년에 합천 군수로 부임했을 때 주세봉의 양자인 주박이 조목에게 찾아와 아버지 주세봉의 행장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박은 조목과 동갑이고 동문수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합천 군수를 월천이 할 때에 이 주박이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칠원에서 합천으로 찾아갔다가 병을 얻어갖고 합천에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합천에 자기를 찾아왔다가 작고하게 되자 군수로 있던 월천이 직접
상에 필요한 용구를 다 마련해주고 직접 상여를 전송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친밀한 부자 대를 이어가면서 친밀한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그 밑에 보면 그 주세붕은 이황과 관계도 아주 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주세붕 선생과 관계에 있어서 두 분이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주세붕 선생이 뭐를 했어요? 백운동 서원을 짓자 퇴계가 또 풍기군수로 뒤이어가갖고 그 서원을 사액서원, 즉 국가공인서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주세붕 선생이 임금에게 뭐를 올리냐면 식학과 관련된 도서를 임금에게 바쳐요. 그 뒤에 퇴계가 그거를 10편으로 확장해갖고 성학식도를 또 만들어가 올려요. 이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세붕 선생이 뭔가 시작하면 퇴계가 그거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두 분이 아주 그런 부분에서 밀접했다고. 주세붕 선생이 풍기군수를 하실 때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 퇴계 마을에 계시던 노암 이연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찾아가 갖고 같이 청양산을 여행하기도 하고, 어쨌든 주세붕 선생 개인적으로는 영남 좌도에 많은 지인들을 갖고 있었고 풍기에 군수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지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제자인 월천 선생이 주세붕과의 관계를 끝까지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주세붕은 특히 누구와 깊이 교유했나 아마 148쪽에 밑에 단락에 보면 남명조식과 깊이 교유했어요. 같은 경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가 이 학문적인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주세붕은 조식과도 깊이 교유하였다. 그는 1530년 9월에 처가곳으로 김해로 가서 살고 있던 남명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김해 산해정으로 조식을 찾아갔다. 주세붕은 당시 조식과 함께 심경, 중용, 대학을 강론했는데 조식은 그때 주세붕으로부터 처음으로 뭘 배웠어요? 심경을 접했다. 조식은 다음 해인 1531년부터 신경과 대학 공부에 침잠했어요. 신경과 대학 공부를 제일 중시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월천도 신경과 대학을 중시했거든요. 이 두 분이 제일 중시했던 책이 똑같은 거예요. 조식은 다음 해인 1531년부터 신경과 대학 공부에 침잠했고 그 배경에 주세붕의 강론에 영향이 있죠. 이 주세붕으로부터 월천이 받은 영향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149쪽에 첫째, 주세붕은 퇴계학파에서 본격적으로 신경도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기 20여 년 전에 이미 그 도설 개정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책과 관련한 연구를 주세붕이 퇴계학파에서 시작하기 20년 전에 미리 한 거예요. 그 뒤에 퇴계가 했고 그 월천이 심경을 깊이 연구하고 퇴계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주세붕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을 거다. 이게 첫째예요. 둘째는 두 분 다 불교를 비판하는 상소를 임금에게 올렸어요. 그때의 명종 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정황후의 신임을 받고 승려 보우가 아주 그 국가에서 전행을 하던 시절이거든요. 많은 선비들이 그게 불만은 갖고 있지만 임금과 또 그 부분의 신하들이 싫어하니까 반대 상소를 못 올렸어요. 그때 누가 올렸느냐 하면 1551년에 명종에게 벽불소, 불교를 물리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누가 올렸어요? 주세붕 선생이 올렸어요. 1551년에. 그리고 그 3년 뒤인 1554년에 조목도 똑같은 상소를 지었어요. 벽불소. 이 선생의 영향이죠.
근데 조목은 우습게도 안 올렸어요. 그 상소를. 짓기만 하고 올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문집에 보면 어떤 상소 앞에 으자가 붙어 있는 이 상소가 있어요. 이 으자, 뭔 상소 나오고 으자가 붙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올리려고 만들었지만 결국 올리지 않은 상소 앞에는 으자를 붙여요. 여기에. 친구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이지만 보내지 않고 그냥 둔 편지가 으자입니다. 근데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낸 것보다는 보내려 하다가 안 보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가 자기 의지로 그만 중단해버린 거에 으자를 붙입니다. 거의 명종에게 올린 상소가 주세붕 선생의 상소는 실제 올렸고, 그리고 제자인 월천조목의 벽불소는 의상소문인 거죠. 자, 세 번째, 149쪽 셋째, 월천이 주세붕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뭐가 있겠나. 조목은 1598년 1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합천군수를 했어요. 경남에 많은 도시가 있고 나름의 그 참 자부심이 있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답사를 가보니까 함양 사람들은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표현을 즐기더라고요. 영남 좌도에 안동이 있다면 유향으로 영남 우도에 함양이 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요. 일두 저여창 선생의 고향이고 또 남계서원이 위치해 있고 하니까 그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죠. 밀양에 갔더니 또 더 재밌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밀양 사람들은 소안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소라는 말이 작을 소가 아니고 웃을 소자. 밀양 사람들은 안동을 우습게 본다. 그만큼 자기 고을에 대한 그게 있다 해가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밀양 분들이 좀 반골 기질이 조금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좌익 쪽의 그 국가유공자들, 그 독립운동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호남에 가면 광주에 제일 유명한 분이 정율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분이에요. 시진핑이가 천안문에 그 무게차를 타고 열병 쫙 할 때 뒤에 막 배경음악 나온 게 있어요. 군인들 열병할 때.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정율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를 했고 북한의 인민군가도 이분이 작곡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율성이 항일 독립운동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 정부에서 이분에게 포상을 하려고도 시도하고 무엇보다 이제 광주에서 정율성 그 생가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제도 하고 이를 하니까 우파에서 이제 막 반대를 하고 이랬다고요. 그런 중에 또 논쟁에 그 서훈 논쟁에 휩쓰인 분이 김원봉이라는 분이 있어요. 독립의용군 대장했던 분인데 이 김원봉이라는 분에게 국가에서 서훈하려 하니까 우파에서 또 반대했거든요. 왜요? 이 김원봉이라는 분이 그 좌익 쪽에서 북한에 이제 가서 장관까지 지냈어요. 그 참 아픔이 많아요. 그 밀양 분인데 이분이 밀양에 와서 처음에 독립 그 해방 이후에 자기 고향에 와가 있었는데 자기의 그 좌익 활동을 연고 삼아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 좌익들을 탄압할 때에 그 노덕술이라는 그 대단한 친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악질 형사를 했던 그 경찰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승만 정권 시절에 승승장구했거든요. 좌파 때려잡는 귀신이다 해가 공산당 때려잡는 귀신이다 해가 하면서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잡아갔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원봉으로서는 통탄할 노릇이라는 거죠. 이 독립운동할 땐 당연히 일제강점기에 자기가 그 압제속에 있으니까 탄압받는 게 당연하다 얘기했는데, 해방되고 나서도 그 일제에 부역한 형사에게 자기가 고통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며칠 거기에서 취조받고 나와서 뭐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하루 꼬박 대성 통곡으로 하고는 그 길로 월북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밑에서 6.25 전쟁 전 시기에 뭐까지 했나 이제 장관까지 하고 고위직 하다가 나중에 6.25 끝난 뒤에 숙청돼 갖고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훈을 우리 정부에서 왜 항일 독립 투쟁한 건 분명하니까 한려해가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밀양분이고, 윤세주라는 분이 있어요. 열사라고 하는데 이 팔로군 쪽하고 같이 연합으로 국공 합작 시절에 일본군 그 항전할 때에 태양산에서 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도 김원봉 집하고 한 200m 떨어진 밀양분이에요. 이 밀양이 제가 답사를 해보니 망골들이 많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안동을 소안동이라고 해버리다. 픽! 뭐 너가 별것도 없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안동이든 좌안동이든 있든 안동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는 자체가 이미 뭐 유향으로서 안동을 의식한다는 얘기겠지만, 그만큼 어쨌든 그 경남 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그 자존심이 있는 고을들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유향으로서 인물이나 세력을 볼 때 경남의 가장 대표 고을은 저는 합천이라 봅니다. 인물 숫자든 역사 전통이든 여러 가지 유림의 색깔이든. 근데 이 합천이라고 하는 곳에 안동의 퇴계의 수제자라고 하는 월천이 가서 무려 그것도 몇 개월요? 2년 5개월 군수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합천에 그 군수했던 사람들 아니면 진주에서 그 고을 업체했던 분들의 그 재직 기간을 보라고요. 2년 5개월 한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단명이에요. 쭉 빠져나가는데. 근데 2년 5개월을 거기에 있으면서 이분이 그 합천의 중심이 되는 경남 우도 인사들과 교류를 할 때에 바탕이 된 게 뭐냐? 내 스승이 신재 선생이다 라고 하는 얘기, 신재 집안하고도 교류를 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149쪽 셋째에 보면 조목은 2년 5개월 동안 합천 군수를 하면서 많은 지역 인사를 사귀었는데요. 그 문단 끝부분에 보면 필사본 월천집이라고 나와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월천의 문집인데, 월천집을 처음에 그 나무로 파갖고 목판으로 하기 전에 우선은 종이 위에다 대본을 적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필사본 월천집이에요. 이거하고 나중에 간행본 월천집이 있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라, 내용이. 문집이 많이 내용이 바뀐 사람일수록 정치적 변란을 많이 본인이든 제자들이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고을을 대표하는 남명 선생도 문집 판본을 갖고 박사 논문이 나올 만큼, 오이완 교수 진주경상대에 계시던 그분의 전공이 일본 교도대학에서 남명 문집 판본 연구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그건 왜요? 시대마다 문집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싶은 내용은 빼고 유리하다 싶은 건 넣고, 이러다 보니까 남명집을 연구할 땐, 퇴계집을 연구할 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정보나 작업이 지금 됐지만은 퇴계집을 연구하면 그 퇴계집 해갖고 그냥 그 뭐 어떤 자료라 여겨도 거의 한 95%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명집에는 반드시 판본을 바뀌어야 돼요. 언제적 나오는, 몇 년도에 나오는 무슨 판본에서 네가 그 원문을 인용했나. 왜요? 그게 안 되면 딴 데는 없는 글이 있고 또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퇴계 문인 중에 가장 많은 변곡을 겪은 게 이 월천집입니다. 그래서 이 필사본이 이쪽 간행본 가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학자들이 이것만 연구하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한 분 연구자가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이 되어 있는 이 필사본을 최초로 연구하면서 2개를 대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차이가 발견이 된 거죠. 거기에 밑에 보시면 이 필사본 처음 나온 데에 권오에 수록된 시 중에 총 언급된 시가 22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22명 중에 무려 15명이 합천에서 교유한 이적 인물인 거예요. 경상 우도의 인물인 거죠. 근데 이게 필사본 가면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전부 어디로? 안동 쪽의 선비들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명이나 내암과 관련된 내용도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원래 월천 조목이 여기에는 없던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암 정인홍이 회퇴변척이라 해가 회제와 퇴계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벌떼처럼 그때에 안동에서 유림들이 대동단결회가 내암 비판, 요즘 말로 하면 골기대회를 열거든요. 거기에 누구는 빠지냐 하면 이 월천의 제자들은 거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집에 보면 월천이 내암을 지독하게 비판하는 시가 실려 있어요. 짐작하건대 후대의 제자들이 만들어 끼워넣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달라요. 어쨌든 월천 본인은 합천 군수도하고 또 이쪽의 지역의 인사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또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 지역 인사를 소개받고 교유하는 그 매개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신재 주세봉 선생과 그 집안이 역할을 했을 거다. 요 정도가 3가지가 신재 주세봉과 월천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월천에게 평생 스승이라고 딱 두드러지게 언급할 수 있는 분이 2분이 계신데 한 분은 퇴계 선생이고 한 분은 신재 선생이다. 근데 뒤에서 밝히겠지만 월천이 학문 경향으로 추장만 존숭하는 그 정학적 기풍은 퇴계를 닮았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수양이나 수행 이런 쪽에서 관심 이런 부분은 주세봉 선생의 도학적 기풍, 이 영남 우도의 학풍을 더 많이 닮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쪽에 월천의 학문 경향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조목은 독서 태도에 있어서 대단히 독실하였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했다. 그 밑에 한자로 구두와 현토를 중시했다. 이래요. 현토는 뭐냐면 학이 시습지 불력열호하는 논어 첫 구절 원문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토시를 넣는 거예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열호아. 그때 명과 아가 현토랍니다. 토를 단 거예요. 구두는 옛날 문장은 쭉 이어지잖아요. 그거를 띄어쓰기가 구두예요. 근데 그 구두와 현토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한유의 사설에 보면 저 동자의 스승은 글을 가르치되 구두를 전하고 익혀줄 뿐이니 내가 말하는 성현의 도를 전하고 의혹 풀어주는 자가 아니다. 참된 스승은 이 구두하고 현토하는 게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대학 잘 가는데 필요한 어떤 문법 가르치는 이런 선생은 아니고 도를,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참된 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경전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구두와 현토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대학원생 논문을 한 명 심사를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거라. 논문이 제목부터 막 쾌렌시아 뭐 진박골에서 찾은 자아의 혁신 쾌렌시아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이야,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멜로뽕티 뭐 그다음에 가다 뭐 해석학 하이데거 얘기부터 해가 동서철학을 다 섭렵했어요. 석사 논문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논문을 서문을 이렇게 미리 논문을 안 갖다 줘가 현장에서 서문을 이렇게 봤는데 마틴 부버라는 학자가 나와요. 하이데거에게 많은 영향을 줬대. 근데 마틴 부버는 하이데거의 제자이거든. 누구 예를 들어 월천 조목이 태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런 사상. 마치 월천 조목이 태계의 스승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원전의 기본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2차적인 서적 갖고 대충 하려 하다 보니까 잘못 읽어 오독해서 그런 흔적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대만에 유학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사철의 문학 역사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13경 책을 원전 주고 거기에 구두 점 찍으라 한대요, 선생이. 구두 점 찍는다는 거는 그 문장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점을 어디에 찍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 한문의 기본이 많잖아요. 그리고 구두와 그 다음에 현토라는 것은 공부의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공부의 가장 기본인 거죠. 근데 그 면에서 월천이 굉장히 독실하게 공부를 했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 태계조차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제자에게 보내갖고 물었다 해요. 그래서 조목 이분이 공부를 할 때에 심지어 주변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정조조차 151쪽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첫 줄. 스승 이황은 경전 해석 문제가 나오면 문인들의 제자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거는 내보다가 월천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했죠. 제자를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 후대 임금인 정조 또한 이황은 제자들이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면 항상 조사경 월천에게 보여주라 했다라고 하대요. 뭔 말이에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 기본에 이분이 충실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박한 성품을 가졌고 학문에 있어서는 순수성을 강조했다 해요. 이 재밌는 예화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조목은 학생들이 관을 바로 쓰지 않으면 자제나 보고 꾸짖기를. 옛날에 관영이 풍파를 만나자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평생 다른 죄는 없고 다만 새벽에 민머리인 채로 관 쓰지 않고 지낸 적이 그게 있는데 관을 바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다. 상가 이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 하죠. 이 관을 한번 바로 쓰지 않은 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계신 분도 그렇겠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교복에 옛날 교모 쓰면 3학년쯤 되거나 아니면 그 조금 논다는 애들은 교모를 반듯하게 이게 쓰면 그게 좀 논다는 축에 못 들어가잖아요. 일단 앞을 본드로 붙이든 찍 붙이고 빗도로막에 쓰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옛날도 비슷한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꾸짖는데 옛날 관영이란 사람이 풍파를 만나자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면서 나는 평생 다른 죄는 없고 새벽에 관 쓰지 않은 게 3번 있다 라고 했을 만큼 이 관을 쓰지 않는 거는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질책했다 하면 지금 보면 좀 답답하죠. 왜 보면 성격이 아주 대쪽 같은 원칙주의자, 고루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심지어 태계도 그 제자의 그런 성격을 지적을 하고 동문수학하던 학봉 김성일도 편지를 보내가 당신 성격이 너무 그렇다라고 지적을 받을 만큼 고지고대로 성품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이 도양 철학 중에도 이제 유교 전공이니까 유교 얘기가 제 가치관에 가장 많이 와 닿아요, 살수록.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젊을 때는 콧방귀도 뀌지 않던 노노의 그런 구절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마음에 후비고 들어와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요. 왜요?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니까 그쪽을. 만약에 제가 도가 철학을 전공해가 거기 박사를 받고 교수가 돼가 그쪽만 계속 봤으면 또 그 얘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 월천이라는 분이 원래도 그럴 성격이 있었겠지만 주자를 존경하다 보니 삶의 모든 것을 주자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주자의 성격이 그랬어요. 151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주희 자신 또한 성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희 얘기예요. 따옴표. 나는 언제나 성품이 고지곧대로여서 은미한 말, 부드러운 말과 광범위한 비유를 통해 딴 사람들을 선으로 이해하는 것을 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실수, 잘못을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참고 말하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은 부득이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내뱉어 반드시 일을 어렵게 만든 뒤에야 그만두게 한다. 남이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하는 걸 보면 듣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성격이 안 된다는 거죠. 부드럽게 말하려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일을 키워버린다. 이게 주자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랬기 때문에 주자가 말년과 돌아가시고 한창 동안 그 학문이 위학으로 몰려갔고 그 제자들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위학은 뭐냐면 거짓 학문이다. 가짜 학문이다. 근데 공을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반동도 세잖아요. 내가 남을 세게 비판하면 비판할 때는 카타르시스도 올라오고 기분이 흐뭇하죠. 왜요? 세게 때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흡족하고 상대도 공경에 빠진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올 때의 상대의 강도도 훨씬 세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로에 보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체벌이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잘못한 두 친구 불러내갖고 잡담한 두 친구를 서로 선생님이 뺨때기 때리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안 때리면 막 또 혼을 내면 둘이가 나중에는 서로 흥분한 거예요. 지가 때린 건 생각 안 하고 맞은 거 생각하니까 친구로서 세게 왔다 싶으면 지도 또 세게 가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도dom하고 힘껏 내리치는 거죠. 제일 야만적인 거죠. 보면. 결국 그런 일들을 맡게 되는 경험을 주자가 하고 내 성품이 이런 부분이 있다 할 만큼 주자가 간골이었습니다. 대쪽 같았어요. 삶의 많은 부분에 조목이 이르다 보니 친구하고도 척을 지고 다른 사람하고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게 원칙주의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나치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152조 태계집 편찬과 관련한 갈등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학문에 대한 조목의 원칙과 순수성의 강조는 태계집 편찬에 있어서도 드러나는데 스승 태계집을 편찬하면서 누구하고 나뉘었나마 동문수학하던 서예 유성룡하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쪽의 월천의 입장은 태계의 말은 1.1획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빼도 안 되고. 이게 월천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서예의 입장은 그거 보면 태계 선생도 실수할 때도 있고 또 평소 주장과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문집에 있던 그 얘기들 그 편지에 있는 얘기들 중에 잘못 기록하신 선생이 그때 흥분했거나 평소 인품과는 좀 다르다 싶은 거는
그런 거는 빼고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하자. 이게 누구의 입장? 서해 유성룡의 입장이고, 월천은 한 개도 빼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갈등을 빚다가 두 사람이 인간적인 감정으로까지 치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제자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이게 나중에 뭐까지 가느냐? 정치로까지 번집니다. 나중에 서해의 강화론에 대해서 이 월천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뭐를 하느냐면 의절을 통보합니다. 이 절교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거를 서해의 형님인 겸함이 또 다 친구고 이러니까 화해를 시켜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 게 그게 겸함 문집에도 나오고 해요. 어쨌든 이 학문에 대한 원칙과 수수성 강조는 152쪽 두 번째 문단 태계집 편찬에서도 잘 드러난다. 월천은 태계집 편찬에 있어서 산만한 부분은 과감히 산절, 빠뜨리고 정선하는 방법을 주장한 유성룡을 비판하면서 스승의 글은 한 글자라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실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주장하였다. 153회 심학적 체인과 심경 품질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심학이라는 것은 마음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마음 수양을 얘기하는 그 학문이 심학이거든요. 그 심경이라는 책은 그거를 내용을 적은 건데 154쪽 한번 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심경에 담아져 있는 키워드, 주제가 뭐냐면 한자, 인심, 도심, 사람 마음은 어떻고 도의 마음은 어떻나, 정일, 정결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다, 경, 존성, 문인, 구방심, 놓친 마음을 다시 찾아 나가기, 성의, 뜻을 성스럽게 하기, 정심, 마음을 바로 이야기, 신독, 내 홀로 있을 때를 조심하기, 개구, 경계하고 조심하기, 양심, 마음을 길러나가기, 부동심,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기. 뭐 이런 주제들이 심경의 키워드인 거예요. 주제인 거예요. 그래 이런 심경을 태계학단에서도 강조했고, 앞서 얘기했죠. 주세붕 선생도 태계보다 앞서 이 내용들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목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태계의 입장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에게 질문을 했는 것만 모아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 심경, 품질, 요게 조목이 쓴 책입니다. 책 내용은 선생에게 질문한 거하고 답변 받은 걸 모아놓은 책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오늘 일반 대중 강의에서는 이게 조금 적합하지 않은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 궁금하면 이거는 강의 원고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한 개만 여기에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왜 마음에 안 들었는가? 퇴계하고 월천이 뭐가 달랐느냐? 154쪽에 두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두 용어가 나옵니다. 존덕성과 도문학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성리학의 공부법인데요. 덕성을 존중하다. 이거는 이때 도는 프롬, 말미암다, 뭐뭐로부터 공부를 할 때 묻고 배우는 거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흔히 공자의 육아의 공부법을 하하기 상달이라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쉬운 공부로부터 시작해갖고
어려운 공부에 도달해야 된다. 하학이 상달을 이야기하지만 유학의 공부법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학을 상달보다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배우는 학문인 소학을 평생 옆에 끼고 실천하라. 이게 소학동자라 불렸던 김경필 선생도 그랬고 남명도 제자들에게 책 읽고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빗자루를 던져주면서 그럴 시간이 있거든 청소는 한 번 더 하라고 고함치는 게 이 기본 공부를 강조하는 거죠. 이 도문학이라는 것은 묻고 배우는 거, 어찌 보면 쉬운 하학에 해당된다면 덕성을 바로 깨뚫어가 우리 이 도덕적 본성을 체험하기, 깨닫기, 이건 상달의 상에 해당돼요. 그래 주자는 전통적으로 뭐를 더 강조를 하느냐면 존덕성보다 도문학 쪽을 더 중시를 했어요. 근데 육상산하고 왕양명, 심학이라는 쪽은 바로 이 마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가 심이 곧 이치다, 심정리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걸 더 강조하죠. 근데 퇴계는 이 부분에서 뭐를 더 강조하는 듯이 보이냐면 존덕성을 더 강조하는 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인 월천이 보기에 퇴계의 입장이 추자의 입장을 벗어났다고 보여요.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라. 이제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강의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습하시고 넘어갑니다. 158쪽에 주자합적 원칙주의와 복수의리론인데 이 재미있게도 이 월천의 경우에 이 원칙주의라는 게 많은 부분에 작동을 했어요. 158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의에 있어서도 당시 유행하던 속내를 따르지 않고 주자 가래에 의거한 옛날 예 고래를 따랐고 글씨도 속내를 따르지 않고 반드시 단정한 해서체를 본떠서 한 점 한 점이 모두 법도가 있었다고 한다. 이래놓고 제가 안동에서 그때 학술대회 강의할 때 법도가 있었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나무 얘기로만 전하긴 그렇고 월천 글씨가 남아있는 게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또 실제 어땠는가. 근데 이제 대부분 퇴계하고 그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경우에 퇴계 글씨는 온전히 남아있는데 상대방 편지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퇴계가 맞손자인 이안도 선생에게 평생 편지로 훈계하고 교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퇴계가 맞손자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150통이 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손자가 할배에게 편지를 보낸 건 단 한 편도 없어요. 한 통도. 너무 아쉬워요. 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으면 아까 교학상장이라고도 했지만 어쨌든 교육적 의미에서 중요한 자료로 될 건데 할매 쪽 그것만 편집만 있으니까 손자의 대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쉬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퇴계 편지는 다 보물 여기듯이 하다 보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자들이 퇴계에게 보낸 그 편지는 남아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월천이 퇴계에게 보낸 편지도 그게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국학진흥원에서 낸 그 자료 중에, 사진 자료 중에 월천의 글씨를 이리저리 좀 수집해갖고 몇 점을 그때 참고하라고 발표하는 학자들에게 그 파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싶어 봤더니 정말 단정해요. 아주 그 참 단정한 해서체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씨를 쓰는 것조차 자기의 이 성정에 맞게 아주 원칙적으로 단정하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159쪽에 보면 조목의 정통 주자학적 자세는 정치적 입장에서도 드러나요. 그래서 조목은 정탁이
조제탕론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조제탕론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당파 싸움을 좀 약화시키고 나중에 영조 때 했던 탕평책 비슷하게 막 그런 정책을 온건주의죠. 정치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보면 서해 유성룡이나 그 다음에 이 약포 정탁 선생 경우에는 좀 온건주의 쪽이었어요. 그 실용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당파 싸움도 좀 온건하게 가고 일본하고 결국은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기보다는 퇴로를 열어주고 강화책을 받자라는 쪽이었어요. 근데 월천 쪽에 볼 때 내암 정윤홍하고 그 면에서 의견이 맞았죠. 북인 정권 내암 쪽도 일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쪽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이쪽에 월천도 비슷한 주장이었죠. 그 밑에 문단 보면 조목은 1594년 군자감 주부에 제수되었으나 소장을 올려 사직했는데 그 사직소 일명 가보진정소인데 거기에서 유명한 강화오국론을 주장했다. 이게 뭐냐면 강화책은 결국 국가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라고 주장했죠. 주로 보면 이 벼슬을 사직하면서 내놓는 상소에서 자기 평소 포부를 밝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명의 유명한 상소가 일명 단성현감 사직소에 그 임금과 그 다음에 대왕 대비 대비까지 완전히 비판하는 그런 상소를 하게 돼.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조목 경우도 가보진정소라 해가 여기에서 강화책을 비판을 하는데 밑에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강화하시겠다는 말에 대해 통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100만 대군을 인솔해 와서 우리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고 나라를 뒤집어 놓고 우리들의 왕릉과 제스를 파괴하고 우리 국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물러가지도 않는 자들과 강화를 하려 하십니까? 옛날 사람들 중에 500명의 백성과 사방 십리의 땅만 가지고도 중흥한 이가 있거늘 지금 우리나라가 비록 쇠잔하고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저들에 비하면 몇백 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덕을 닦아 하늘을 감동시키고 의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을 어루만져 종묘사직을 편안케 하고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하여 외적을 섬멸하는 일을 근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소를 하고 동문인 유성룡의 외교론을 비판하죠. 그러면서 유성룡에게 편지를 보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찌 일국의 재상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말이 강화오국 내자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면서 절교를 통보를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게 이 월천의 상소문과 대단히 흡사한 상소가 추자가 이미 남송 정권에다가 올렸죠. 160쪽의 인용문은 두 개 다 뭐냐면 추자의 상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계책은 오직 정사를 닦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책이 제때 정해지지 않는 것은 강화론이 인심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나라 오랑캐들은 우리와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니 강화를 할 수 없으면 의리로 보아도 분명합니다. 의리상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익만 있고 해로움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하의 저의 생각으로는 이른바 강화는 백해무익한 것인데 왜 굳이 고심하면서 그렇게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월천의 글과 방금 추자의 글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천이 철저하게 원칙주의적인 입장이 있었고 이 월천의 원칙주의적인 입장은 누구로부터 받은 영향이 크다? 주자로부터 받은 영향이 크다는 거죠. 오늘 제가 경남 유교대학에 와서 주제를 월천조목이라는 분의 이 사상과 또 생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안동분으로서 퇴계의 제자이지만 이분이
이 경남, 즉 영남 우도와 갖는 친밀성, 관련성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이 지역 출신의 그 신재 주세봉 선생의 제자이기도 하고 정파적으로는 또 색깔이 오히려 유성룡의 남인보다는 정영홍의 그 북인 쪽에 많이 가까웠고 또 여러 면에서 태계의 수제자이지만 그런 성향으로 인해 후대에 또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또 핍박 내지는 그 학파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또 이런 속에 담겨 있기도 하다는 뭐 그런 얘기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월천이라는 분이 철저하게 주자를 숭모했고 또 주자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학문이나 정치적 태도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제 지녔던 분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월천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 그 지식은 되었다 보고 나머지 뭐 이분의 어떤 공과 또 부정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올 때마다 느끼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이 대중 강의 해갖고 유림 강의가 이만큼 오는 데가 잘 없어요. 제가 볼 때 상주 향교가 많이 모여요. 그 외에 잘 없는데 그래도 빗길에도 많이 오시고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